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초년생 장밋빛 꿈속에 막 들어가 계실 거예요. 멋진 직장에서 일을 딱 하고 퇴근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와인이라든지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와서 내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싹 이러한 로망이 자칫 잘못하면 절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은 부동산 계약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구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자취방을 구하고 또 계약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 나의 자금력이에요. 보증금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매달 지출을 해야 되는 임대료, 임차금도 필요합니다.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를 했는데 월 소득의 약 20% 정도를 임대료로 지출을 한다고 그래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 250이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 거예요. 임대료만 낸다고 끝이 아니죠. 관리비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추운데 우리 도시가스를 막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우면 전기에 꼽아가지고 에어컨 막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비용인데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추가 비용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 내가 살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지역 선정이라는 게 내 직장과 가깝거나 내 직장에 이제 가기 편한 곳이어야 되는데 지역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역세권이 너무 비싸니까 버스 정류장을 껴야겠다. 정세권이라는 건 어떻게 되지? 근데 위치 선정이 그곳이 주택가의 분위기가 아니라 좀 상업지구에 들어가서 안 좋은 분위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이 술집 같은 게 많은 곳은 좀 위험해요. 목격한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약주를 좀 드신 분들이 퇴근하시는 여성분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분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주택가 좀 조용하고 치안이 확보된 곳으로 가시는 게 좋다.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먹을 거라든지 물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마트, 밤 늦게까지 24시간 할 수 있는 편의점, 이런 곳에 근방에 위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정보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동료라든지 친구가 있다면 물어보고 나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내가 이제 지역도 선정하고 이런 곳에 해야겠다 이제 계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방을 구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방을 구하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콜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서 방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콕 아닙니다. 방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찾는데 좀 방이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입구역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다. 진짜 많다. 이 빨간 표시들이 다 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매물의 유형에서 필터링을 할게요. 3개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종류. 사회초년생분들은 보통 전세나 월세죠? 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올려놓은 물건들이 떠요. 뜨면은 이제 그게 그 중개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인데 이거 괜찮네. 여성분이 쓴 방처럼 깨끗하고 좀 핑크 커튼도 있고 예쁩니다. 전세가 1억 4천짜리 오피스텔이네요. 예쁜 오피스텔. 그러면 관리비 7만 원. 여기에 관리비 포함해 수도, 인터넷, TV 이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 와이파이 하려면 인터넷 필요한데 인터넷이 없다. 그러면 추가로 가입하셔야 돼요. 1년 단위? 뭐 이렇게 가입하면 비싸요. 3년 약정 이상 돼야 좀 싸거든요. 그렇다고 2년 계약해 들어가는데 3년짜리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죠? 인터넷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데 들어가세요. 편합니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전입신고가 될 수도 있고 전입신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설정 비용이 들어가요. 원래 동사무소 가서 몇천 원 드나? 조금밖에 안 드는데 전세권 설정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추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살짝만 보시면 옵션 나왔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안 경비 잘 되는 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주차 대수 같은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총 몇 세대가 사는지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네요. 실거래가 정보라고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3년 기준 딱 써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해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 내가 들어가는 집의 거래가가 적정 금액인지 아니면 좀 과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이죠. 4천이니까 실거래보다 좀 싸요. 눈탱이 맞을 확률은 좀 떨어지는 곳이다. 괜찮다. 그리고 방콜은
집은 모바일 앱도 있어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본 집은 전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에 보증금과 월세로 구분돼가지고 나온다면은 요즘같이 금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보증금이 적은 데 들어가면 손해예요. 월세를 줄이면서 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곳 또는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그러한 집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할 수 있게 그거를 체크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빛과 바람이죠. 사람이 빛과 바람이 없으면 미칩니다. 반지하라고 있습니다. 반지하는 쌉니다. 그래서 반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반드시 빛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바람이 잘 통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습기가 빨리 제거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 산 적이 있거든요. 와, 의외로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내 치안의 느낌, 어떤 지역은 냄새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서 보시고 임장을 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 중에 이런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은 발품 팔기 전에 알고 가셔서 딱 임장하는 순간에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팁들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오랜 시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임장 가서 내가 생각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우리 카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딱 적어놓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임장도 하고 집안 내부도 도배는 새로 했는지, 곰팡이 난 데 없는지, 누수 흔적 없는지, 창문 있잖아요, 창의 유리에 금이락도 깨진 데가 없는지, 또 이중창인지도 한번 체크했죠. 습기가 찬 경우에는 어딘가가 공기가 샌다는 거거든요. 수압 체크 들어보셨습니까? 저층보다는 고층에 올라가면 수압이 낮아집니다. 제가 수압 체크를 해봤는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찬물 위주로 틀어요. 이 찬물을 틀었을 때는 수압이 확 나오다가 뜨거운 물로 가면서 수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제가 살아봤어요. 문제는 겨울에 샤워할 때 문제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뜨거운 쪽으로 너무 가야지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머리 감고 중간 딱 했는데 얘가 달궈져가지고 너무 뜨거운 물이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거지. 온수 쪽에도 수압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사이트 또는 그 방콜 앱에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대로 실제 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 옵션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고치든지 새 거로 교체해달라고 꼭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특이하게 남겨놓으세요. 이런 부분은 뭐 언제까지 고쳐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집주인분하고 트러블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4층 이상 정도를 엘리베이터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을 때도 거기 올라오시면서 부모님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져.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사할 때 왕창 힘들어져요. 박스가 막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옮기냐고, 4층짜리. 그리고 요즘에 이사짐 센터? 아우, 짜증 많이 낼걸요 아마. 새로 직장을 옮겨서 방을 구할 때 그 동네가 되게 낯설죠. 그러면 여러 집을 구경했는데 내가 어떤 집을 갔는지 막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하고 간단한 메모를 이용하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집과 비교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진 찍고 이렇게 했던 그 핸드폰도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그때는요 찍어도 의미가 없어. 찍어도 잘 안 보여.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좋죠.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역에서 얼마나 걸어왔고, 뭐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걸어왔고, 그리고 안전한지 그런 거 다 기억하시면서 좀 메모를 하세요. 또한 임장간 집집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 대한 좀 정보를 물어보십시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면 빨리 이 집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돈이 생기고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이제 우리 임장이 끝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죠. 가계약이라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오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공인중개사분이 급하다고 막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할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식 계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아리까리한 거 있죠. 좋은 거 같기도 하면서 조금 딴 데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계약하지 마시고 나중에 딴 사람이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구경하시든지 다른 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유튜브라든지 뭘 통해서 공부를 하고 가도 당황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험자, 계약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는 분과 동행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계약이라는 게 종이 한 장 같아도 법률적인 효과와 보호 장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계약을 하면 여러분이 2년 살 동안 계속 찜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지방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 통째에 여러 개의 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근처에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위임을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하고의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위임받은 대리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인의 요건을 갖고 있는지 위임장과 그 위임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3개월 넘어간 거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2년 된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소리를 더 질러. 뭐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거래한 적 없다. 내가 여기서 뭐 20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일 생기면 그 1억 배상? 달랑 1억 아닙니까?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전세값이 얼마나 비싼데 1억 배상 갖고 심으면 안 되지. 그죠? 등기부 등본에는 복잡한 권리관계들이 막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집주인이 미리 어떤 데 돈을 빌려서 대출금이 있는 거야.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된 다음에 그 매각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빌린 금액과 나의 전세 보증금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과 합쳐서 70% 이상 되고 80%까지 된다.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60%까지 괜찮다고 봐요. 근데 80%까지 되면은 한 번 유찰됐을 때 커버할 수 없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가 있거든. 뭐 이래저래 두려움이 많다. 반환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우리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주지 못하면 대신 줘요. 결론은 이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전세값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급등을 하죠. 그래서 갭 차이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은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이 집값으로 전세금을 커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 상태에서 경매에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한 번 유찰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밑으로 까죠. 밑으로 가면 전세금이 얘보다 위잖아. 경매까지 갔으니 얼마나 무서운 깡통이야. 계약까지 딱 완벽하게 특약까지 다 했어. 앤디가 말하는 대로 특약 체크 다 하고 특약에 그냥 넣을 거 다 넣었어. 그리고 등기부등 다 봤어. 오케이, 완벽해. 그래서 잔금이 날이 딱 됐어요. 그럼 이사하고 뭐 하고 막 잔금 치르고 바쁘겠지만 딱 잔금을 치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의 순위가 보전되고 또 내가 임차인으로서 그 집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아무나 와가지고 나를 내조치를 못해.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렇게 꼭 받아 놓으십시오. 사실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이길 0시부터입니다. 이길이 되기 전에 은행에 업무 있는 동안에는 약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고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권에서. 그랬을 때는 내가 이길 0시니까 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쪽에서 받아버리면 내가 후순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이하게도 넣으세요. 내가 선순위로서 들어가는 조건의 계약이다. 딱 해놓고 잔금을 내.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0시 후 효력이 딱 발생하면 다음 날에 대법원 온라인 사이트로 가든지 앱을 보든지 들어가셔가지고 700원인가?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한번 개인이 스스로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순위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나는 똑부러지게 하고 싶은데 뭐 신경할 필요 없다. 절대 거기에 밀리지 마십시오. 중개사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 그리고 또 인상이 무서운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마시고 이 영상 그대로 확인 다 하시고 필요한 서류 다 체크업하시고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짱으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